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혹시 벤치프레스 중량이 몇 년째 그대로이신가요? 가슴 자극은 없고 어깨만 아프진 않으세요? 오늘 이 정체된 벤치프레스를 확 바꿀 과학적 원리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그냥 미는 게 아니라 힘을 설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그 흉추 아치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엘리트 리프터들의 J커브 움직임, 바로 여기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흉추, 그러니까 등상부랑 중부를 이렇게 신전시키는 게 핵심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허리를 과하게 꺾는다는 느낌보다는 흉곽 자체를요, 바벨 쪽으로 최대한 들어 올려서 뭐랄까 단단한 지지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아, 흉곽을 드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바벨이 움직이는 거리, ROM이라고 하죠. 이게 줄어들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건 등상부랑 견갑골이 벤치에 꽉 붙게 되니까 안정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안정성이요? 이게 결국 어깨 부상 예방에도 좋고 더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제된 흉추 아치는 척추 부담도 적어서 꽤 안전한 기술이고요. 파워리프팅 규칙에서도 당연히 인정하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흉추 아치를 제대로 만들려면 가동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실행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가동성 중요합니다. 일단 폼롤링이나 요가 블록 같은 걸 활용해서 흉추 가동 범위를 먼저 좀 확보하는 게 좋고요. 네. 셋업할 때는 그 견갑골을 뒤로 모으고 아래로 당겨 내린 상태 있잖아요. 후인 하강. 후인 하강. 네. 그 상태에서 엉덩이는 벤치에 딱 붙이고 가슴을 천장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쭉 들어 올리는 거죠. 약간 가슴을 부풀린다는 느낌으로요. 가슴을 부풀린다.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머리, 등상부, 엉덩이는 계속 벤치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치 높이는 사람마다 유연성이 다르니까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요. 항상 허리가 아니라 흉추 중심으로 아치를 만든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치 만들 때 같이 하는 견갑골 후인 하강 자세도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어깨 공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정확합니다. 견갑골을 뒤로 모으고 아래로 내려주면 그 어깨 관절 앞쪽 공간이 좀 넓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깨 충돌 위험이 줄어들고 또 상완 골두, 그러니까 위팔뼈 머리를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니까 어깨 자체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몸통에서 팔로 힘을 전달할 때 그 힘이 새나가지 않게 단단하게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뭐랄까 견갑골 사이에 연필을 낀다거나 어깨를 뒷주머니에 넣는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 자세, 특히 바벨을 넥에서 뽑아낼 때 언렉이라고 하죠. 그때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프팅 내내 이걸 유지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얼렉할 때 바벨을 그냥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견갑골 세팅이 풀리기 쉬워요. 그래서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광배근 힘을 써서 바벨을 넥에서 술평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느낌. 그렇게 가져와야 후인 하강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겨오는 느낌? 네, 근데 또 너무 과하게 막 모으고 내리는 것도 오히려 지지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 적절한 긴장 상태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자세를 아는 걸 넘어서 실제로 그 견갑골 주변 근육을 잘 제어하는 능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또 벤치프레스가 상체 운동 같지만 이 발로 미는 힘, 레그 드라이브도 굉장히 강조되더라고요. 다리 힘이 상체 움직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레그 드라이브요. 이거는 그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원리로 설명하면 쉬워요. 작용, 반작용. 네, 우리가 발로 바닥을 강하게 밀면 작용, 바닥이 우리 몸을 다시 위로 밀어내는 힘, 지면 발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힘이 다리를 타고 쭉 올라와서 몸통 전체의 긴장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아치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고 등상부를 벤치에 더 강하게 고정시켜주는 거죠. 아, 전신의 긴장도를 높이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상체가 훨씬 안정적인 플랫폼 위에서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발 위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발바닥 전체를 다 붙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뒤꿈치를 살짝 들어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딱 붙이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발 위치는 고관절 바로 아래나 살짝 앞에 두는 게 힘 전달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무릎 바로 아래에 두어서 정강이가 지면이랑 수직이 되게 하라는 조언도 있어요. 아, 의견이 좀 다양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발로 바닥을 밀 때 몸이 위로 들썩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가 아니라 네. 뒤쪽, 그러니까 머리 쪽, 렉 방향으로 수평으로 밀어내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아, 수평으로요? 그렇죠. 그래야 엉덩이가 들리지 않으면서 아치를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요. 이건 개인의 발목 가동성이나 편안함에 따라서 최적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 자세를 좀 시도해보면서 우리 몸에 맞는 지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립인데요. 이것도 그냥 바벨을 잡는다고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너비라든지 손목 각도 같은 세부적인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림 너비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그립 너비. 이게 가동 범위, 또 사용하는 근육, 그리고 어깨 안전성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네. 너무 넓게 잡으면 아무래도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좁으면 삼두근 개입이 커지죠. 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양쪽 어깨 봉우리, 견봉이라고 하죠. 그 너비의 한 1.5배 정도. 또는 바벨이 가심에 딱 닿았을 때 아래팔, 그러니까 전환이 지면과 수직이 되는 너비. 그 정도를 시작점으로 삼아보는 게 좋습니다. 파워리프팅 대회에서는 최대 너비 규정이라고 81cm 제한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바벨을 손에 어디에 놓고 또 손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목 뻗기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손목 중요하죠. 바벨은 그 손바닥 보면 생명선 아래 두툼한 부분 있잖아요. 네, 손바닥 아랫부분이요. 네, 거기. 손목뼈 바로 위에 딱 얹혀야 합니다. 그래야 손목이 뒤로 확 꺾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 손목은 거의 펴거나 아주 살짝만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서 신전시켜서 팔꿈치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네, 그래야 힘 손실도 줄고 손목 부상 위험도 낮아지죠. 그리고 바벨을 꽉 쥐는 것 자체도 중요해요. 이게 방사 효과라고 해서 방사 효과요? 네, 손아귀 힘이 주변 근육들까지 같이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인 긴장도랑 힘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을 부러뜨리듯이 쥐라는 큐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광배근이나 등 상부 근육을 더 긴장시켜서 안정성을 더해주는 거고요. 안전을 위해서 엄지손가락으로 발을 감싸는 풀그립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디테일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벤치프레스라는 게 단순히 팔로 미는 동작이 아니라 말씀드린 흉추 아치, 견갑골 고정, 또 레그 드라이브, 그리고 그립까지 이 모든 요소가 아주 정교하게 연결돼서 작동하는 거의 전신 협응 운동에 가까운 거죠. 전신 운동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각 기술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꾸준히 연습하면서 우리 몸에 맞는 최적의 자세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세만 흉내내는 걸 넘어서 왜 이 자세가 필요하고 또 각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힘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걸 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단한 그립이 어떻게 견갑골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그 안정된 견갑골이 다시 레그 드라이브의 힘을 바벨까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결국 여러분의 벤치프레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겁니다. 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을 그냥 수직으로만 이렇게 내렸다 올리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약간의 곡선, 특히 들어올릴 때 역제이자 모양을 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왜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그 원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수직이 최선이 아닐까요? 엄격하게 수직으로만 움직이면 어깨 관절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중량을 드는데도 사실 좀 불리해요. 아, 불리하다고요? 왜죠? 바벨을 계속 수직으로만 유지하려고 하면 바벨이랑 어깨 관절 사이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럼 더 큰 힘, 그러니까 회전력, 토크를 이겨내야 해요. 아,
마치 문에서 좀 멀리 떨어진 문고리를 돌리는 게 더 힘든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J커브 경로는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J커브는 바벨을 내릴 때는 가슴 아래쪽이나 배 위쪽을 향해서 살짝 사선으로 내려왔다가요. 들어 올릴 때는 처음엔 어깨나 얼굴 쪽으로 약간 뒤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수직에 가깝게 마무리하는 그런 완만한 홀을 그리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상승 초기에 바벨을 살짝 뒤로 보내는 움직임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경로가 어깨 관절에서 작용하는 수평 모멘트암, 그러니까 힘팔 길이를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힘팔 길이요? 네, 렌치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볼트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잡고 돌리면 힘이 덜 들죠. 힘팔 길이가 길어서요. 벤치프레스에서는 어깨가 회전축인데 J커브는 가장 힘든 구간에서 이 힘팔 길이를 영리하게 줄여주는 거죠. 아하, 그래서 무게를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상승 시작할 때 얼굴 쪽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미는 동작, 이게 더 큰 힘을 내게 하고 리프트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히 그 리프트가 가장 실패하기 쉬운 지점 있잖아요. 스티킹 포인트. 네네. 그 구간에서 J커브가 바벨을 더 강력한 근육들, 그러니까 가슴 근육이나 어깨 근육이 힘쓰기 좋은 위치로 옮겨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힘 전달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마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한 정교한 전략 같은 거죠. 정말 그러네요. 생체 역학적으로 보면 그 스티킹 포인트라는 게 가슴 근육에서 삼각근 삼두근으로 힘을 주로 쓰는 근육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렛대 원리상 가장 불리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J커브는 바로 이 순간에 어깨 관절의 레버암 길이를 능동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단순히 J 모양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움직임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스티킹 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요. 정확합니다. 그 원리 이해가 핵심이에요. 그럼 바벨을 내리는 동작, 하강 단계는 어떤가요? 이때도 바벨은 완전히 수직은 아니고요. 락아웃 지점에서 가슴까지 약간의 곡선이나 대각선 경로를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가슴에 닿는 위치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요? 네, 보통 유두랑 가슴뼈 아래쪽 사이인데 이건 팔 길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팔이 짧은 분들은 좀 더 높이, 긴 분들은 조금 더 낮게 닿을 수 있죠. 결국 이 하강 동작이 상승 J커브를 위한 준비 자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발판이 되는 셈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바벨을 다시 밀어 올릴 때 나타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숙련된 리프터들은 가슴에서 밀어낼 때 처음에는 위로, 그리고 어깨나 얼굴 방향으로 뒤로 밀어내요. 이게 역 J커브의 꼬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엔 수직으로 쭉 밀어 올리죠. 이게 줄기 부분입니다. 아, 뒤로 갔다가 위로. 네, 반면에 초보자들은 거의 수직으로만 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비효율적이고 스티킹 포인트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역 J커브의 목표는 지렛대 효과를 최적화해서 가장 힘든 구간에서 최대 힘을 발휘하는 거군요. 맞아요. 아까 잠깐 언급된 토마스 맥러플린 박사 연구가 이걸 잘 보여준다면서요? 네, 그 연구를 보면요. 숙련된 리프터들은 정말 일관되게 역 J커브를 사용해서 어깨의 수평 모멘트 암을 줄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게 기록 향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는 거죠. 심지어 효율적인 J커브를 쓰는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잘못된 경로를 쓰는 더 강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들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기술이 순수한 근력을 어느 정도는 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물론 사람마다 팔 길이나 몸통 두께 같은 신체 조건에 다르니까 정확한 궤적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두에게 딱 맞는 단 하나의 J커브 큐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관되고 제어된 하강 동작으로 상승 시 J커브를 위한 최적의 시작점을 만드는 거예요. 하강 단계에서 실수가 나오면 상승 J커브의 효율성이 바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스스로 바벨 경로를 좀 분석해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측면에서 리프팅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는 거예요. 아, 영상을 찍어서 보는 거군요. 네, 요즘엔 매트릭 BBT나 아이런 패스 같은 앱들도 있어서 바벨 경로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앱들도 있군요. 그리고 코칭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바벨이 가슴에서 떨어지자마자 렉 쪽으로 밀어내라 라거나 바벨을 머리 쪽으로 먼저 민 다음에 위로 움직여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큐를 쓰든
일관된 경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더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경로, 즉 J커브를 최적화하는 것이 때로는 순수한 근력 향상보다 더 큰 중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술과 힘 적용 방식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최대 수행 능력을 달성하는데 이 둘이 얼마나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그립이랑 손목 이거 어떻게 쓰느냐가 안정성하고 뭐랄까 최대 파워 전달에 진짜 결정적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립 너비라든지 잡는 방법, 또 손목이 어떻게 정렬되느냐, 이런 게 다 운동 효과랑 부상 위험에 직결되죠. 그럼 그립 너비부터 좀 볼까요? 보통 어깨 너비, 그러니까 양쪽 어깨 그 봉우리 사이 거리 있잖아요. 거기 한 1.5배에서 2배 사이. 네, 그 정도를 많이 추천하죠. 아니면 바벨의 그 미끄럼 방지 처리된 부분, 널링이라고 하죠. 아, 네네. 그 널링 가장자리에서 엄지 하나 정도 떨어뜨려서 잡는 뭐 그런 기준도 있고요. 이게 근육 쓰는 것도 달라지게 한다면서요. 넓게 잡으면 평평한 벤치에서는 가슴 근육 전체를 쓰는데 좀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좁은 그립은 오히려 가슴 위쪽 부분 있잖아요. 쇄골 쪽. 네, 상부요. 네, 거기랑 팔 뒤쪽 삼두근을 더 집중적으로 쓰게 만들어요. 특히 디클라인 벤치에서는 좁게 잡는 게 삼두근 동원에 더 좋고요. 어깨 앞쪽은 중간 너비가 더 반응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전면 삼각근은 중간 그립에서 활성도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든 처음 하는 사람이든 좁은 그립으로 했을 때 6번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그 6RM 있잖아요. 네. 그게 중간이나 넓은 그립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넓게 잡으면 바벨 이동거리가 짧아지니까 더 무겁게 들 수 있다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설명하죠. 가동 범위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꼭 넓은 그립이 항상 더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다. 네, 넓은 그립은 더 무겁게 들 수는 있는데 어깨에는 좀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아하. 반대로 좁은 그립은 가동 범위가 더 길어지고 삼두근이 더 많이 개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게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어떤 근육을 좀 더 키우고 싶은지, 예를 들어 가슴 상부라든지 삼두근을 목표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관절 상태 같은 걸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너비를 정해야 하는 거죠. 너비 말고 잡는 방식 자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불독 그립이라는 거요. 아, 불독 그립? 네, 아하. 아주 효과적인 기술이죠.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바벨을 손바닥 약간 아래쪽, 그러니까 팔뚝뼈 바로 위에 얹어놓는 느낌으로 놓고 엄지로 감싸는 거예요. 때로는 손을 살짝 안쪽으로 틀기도 하고요. 약간 안쪽으로? 네, 핵심은 어깨를 살짝 안으로 돌리면서 손으로 바벨을 단단히 받칠 선반 같은 걸 만들고 손가락 끝까지 힘을 줘서 꽉 쥐는 느낌. 뭔가 이름처럼 단단하게 고정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장점이 뭐예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손목 무담 감소죠. 바벨 무게가 팔뚝뼈 위로 바로 전달되니까 손목이 뒤로 확 꺾이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중립 상태를 유지하기가 좋죠. 아, 손목 꺾임을 막아준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벨 컨트롤도 좋아지고 힘 전달도 훨씬 효율적으로 되고요. 많은 분들이 바벨을 손바닥 좀 위쪽에 놓고 손목 꺾인 채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실수를 고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선반을 찾아라 라든지 손바닥 바닥 부분으로 받쳐라 이런 큐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엔 중립 손목이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손목은 팔뚝하고 딱 일직선이 되어야 해요. 손가락 마디부터 팔꿈치까지 쭉 직선을 긋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네. 바벨은 손바닥의 그 두툼한 아랫부분, 팔뚝뼈 바로 위에 놓여야 하고요. 만약 손목이 뒤로 꺾인다, 즉 과신전된다면 바로 긴장감 생기고 통증 올 수도 있고 부상 위험도 커지고 힘도 새어나가는 거죠. 힘 손실까지. 그렇죠. 그래서 최적의 그립이라는 건 단순히 너비 문제 혹은 뭐 불독 그립 같은 특정 기술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네. 바벨의 정확한 위치, 중립 손목 유지, 그리고 발을 구부려라 같은 큐를 써서 그립 악력을 꽉 유지하고 등 근육, 광배근까지 동원해서 상체 전체의 긴장감을 딱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해요. 시스템이야? 네, 마치 튼튼한 탁자를 만드는데 다리 하나, 예를 들어 손목 정렬이 불안정하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아요. 바벨 위치, 손목 중립,
상체 긴장감.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야 안정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립 하나에도 신경 쓸 게 정말 많네요. 잘못된 그립의 위험성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그 수어사이드 그립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거 정말 위험하죠. 엄지 없이 바벨을 그냥 얹듯이 잡는 거요. 네, 이름 그대로 정말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 바벨이 미끄러지면 얼굴이나 목, 가슴 쪽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절대 안 되죠. 또 개인에게 너무 넓거나 좁은 그립?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손목이 너무 꺾이는 그립도 당연히 부상 위험을 높이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손목 각도라든지 바벨을 쥔 손바닥 안에서의 그 미세한 위치 차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힘이 전달되는 경로를 바꾸고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 관절 건강이나 운동 수행 능력 전체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다른 미세 조정들이 또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호흡, 특히 그 발살바 매뉴버라는 게 그냥 숨쉬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코어 안정성을 확 높여주고 뭐랄까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단순히 숨을 참는 게 아니라 그 목구멍 입고 성모원이라고 하죠. 거기를 닫고 이제 억지로 숨을 내쉬려고 하면 복강안이랑 흉곽 안의 압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아, 압력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 압력이 높아지면 우리 몸통이 비유하자면 정말 전봇대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면 이제 척추가 안정적으로 쫙 지지되고 더 중요한 건 다리에서부터 만들어낸 힘 있잖아요. 레그 드라이브. 그 힘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벨까지 쭉 전달되게 도와주는 거죠. 아, 그 힘 전달이 핵심이군요. 네. 사실 우리가 무거운 거 들거나 밀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방식을 써요. 심지어 나사에서도 이걸 필수적이고 자동적이고 또 안전하고 적응 가능한 그런 반응으로 본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몸통만 딱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힘 전달 효율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거네요. 코어가 단단하니까 에너지 손실이 줄고 다리 힘이 세지 않고 바로 바벨로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육 자체가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닌데도 같은 무게를 더 빠르게 민다거나 아니면 전에는 못 들었던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힘 속도 곡선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는 법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바벨을 들거나 내리기 직전에 배로 숨을 깊게 들여 마셔야 해요. 복식으로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입만 꾹 다무는 게 아니라 그 성문 자체를 닫고 코어 전체에 힘을 빡 주는 거죠. 마치 그 닫힌 성문에 대고 숨을 확 내뱉으려는 것처럼요. 아, 그 느낌. 이 긴장감이랑 압력을 바벨 내리고 올리는 내내, 그러니까 한 번 반복하는 동안 절대 풀면 안 돼요. 공기가 새어나가면 안 되고요. 네, 유지하는 거. 반복이 완전히 끝나고 바벨 딱 안정시킨 다음에 그때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할 때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고요. 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그 성문을 닫는 거랑 그냥 입만 닫고 힘주는 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코나 그 주변 부비덩 쪽에 압력이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거나 눈 주위에 빨간 점 같은 거 생기면 그거는 힘주는 방향이 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호흡은 언제 해요? 반복 사이에 하는 건가요? 네, 반복 사이의 호흡 패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반복 사이에 제대로 숨을 쉬어주어야 피로 관리도 되고 심혈관계도 안정되고 또 다음 반복 준비도 잘 되거든요. 호흡이 꼬이면? 네, 불규칙하게 쉬면 금방 지치고 심하면 어지럽기도 하고요. 결국 수행 능력 떨어지고 다칠 위험도 커지는 거죠. 이게 신체적인 효과 말고도 심리적인 면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발살바 매뉴버가 심리적인 신호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몸 안에 압력을 빡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리프터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감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숙련된 사람들한테는 최대 노력이나 성공 경험이랑 연결이 되면서 자신감을 높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프트 직전에 이걸 하나의 의식처럼 루틴으로 활용해서 집중력을 확 끌어올리고 다른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데 쓰기도 하죠. 아, 약간 스위치를 켜는 느낌이겠네요. 결국 보면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척추를 보호하는 거. 마치 몸 안에 내추럴 웨이트 리프팅 벨트를 차는 효과랑 또 하나는 힘을 손실 없이 바벨로 전달하는 그 효율성 증대. 이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전반적인 리프팅 퍼포먼스를 올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물론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발살바 매뉴버를 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랑 심박수가 꽤 많이 변해요. 몸이 그 압력에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혈액학적 변화인데 아, 혈압이 오르는군요. 네, 순간적으로요. 대부분 건강한 사람한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잠깐이니까요. 근데 아주 드물지만 실신을 한다거나 부정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안압이 올라가서 그 발살바 망막병증 같은 게 생기는 사례도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어휴, 망막병증까지요? 네,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안압 상승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 좀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심혈관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 판막 문제, 아니면 조절 안 되는 고혈압 같은 거요. 그런 기저질환이 있거나 녹내장, 망막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최근에 눈에 렌즈 삽입술 같은 거 받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의사랑 먼저 상의를 해야겠군요. 네, 꼭 상담을 해보시고 이 기술을 써도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라면 리프팅 중에 잠깐 숨 참는 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긴 해요. 그래도 의학 문헌들을 보면 특정 위험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사용할 때는 자기 몸 상태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써서 얻는 이득이랑 또 몸이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부담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벤치프레스 무게를 늘리려면 이게 단순히 가슴 근육만 키워선 안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주동근은 당연히 대흉근, 가슴 근육이지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두근하고 전면 삼각근 역할도 거의 결정적이잖아요. 그럼요. 이 세 근육이 같이 힘을 잘 내줘야 합니다. 특히 대흉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벤치 각도에 따라서 자극 부위가 좀 달라지죠. 아, 인클라인은 윗가슴, 플랫은 중간 아래 이런 식이요? 네, 인클라인은 윗가슴, 플랫은 중간이란 전반적으로, 디클라인은 아랫가슴, 이렇게 좀 타겟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조 운동도 거기에 맞춰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윗가슴 키우려면 인클라인 프레스가 좋고 전반적인 가슴 발달에는 플랫 덤벨 프레스나 플라이 같은 거요. 아, 덤벨이 가동 범위나 안정권에는 더 좋다고들 하죠. 네, 맞아요. 더 깊이 내릴 수 있고 흔들리는 걸 잡아야 하니까요. 삼두근은 특히 그 마지막에 팔 쭉 펴는 구간, 락아웃, 거기서 중요하죠. 거기서 많이들 막히니까. 정확해요. 락아웃은 거의 삼두근 힘싸움입니다. 그래서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CGBP라고 많이 하죠. CGBP. 네. 네네. 그게 대표적인 삼두근 강화 운동이고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스컬 크러셔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JM 프레스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JM 프레스? 그것도 그렇고 바닥에서 하는 플로어 프레스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플로우 프레스처럼 가동 범위를 일부러 제한하는 운동들도 락아웃 구간 강화에 꽤 유용합니다. 그럼 전면 삼각근은요? 이게 오버헤드 프레스, OHP 하면 벤치도 같이 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전면 삼각근은 이제 바벨을 가슴에서 딱 밀어 올릴 때 그 시작 지점, 그리고 인클라인 프레스 할 때 특히 중요해요. 시작할 때요? 네, OHP 같은 경우는 전면 삼각근뿐만 아니라 삼두근 포함해서 상체 미는 힘 자체를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벤치 기록이랑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프론트 레이즈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보조적으로는요. 근데 이렇게 미는 근육들도 중요한데 요즘 보면 등 근육 중요성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안정적인 받침대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받쳐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등상부, 그러니까 광배근, 승모근, 능형근 같은 근육들이요. 네, 걔네들이요? 얘네들이 견갑골을 아주 단단하게 딱 고정시켜서 안정적인 선반 같은 걸 만들어줘야 돼요. 선반이요? 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힘이 줄줄 새고 부상 위험도 당연히 커지고요. 광배근 같은 경우는 바 내릴 때 컨트롤해주고 견갑 안정시키는 닷 같은 역할. 아, 단 역할. 그럼 등 운동은 진짜 필수네요. 어떤 운동들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바벨 로우나 펜들레이 로우, 덤벨 로우 종류별로 다 좋고요. 풀업이나 넷플다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광배랑 등상부 전반에요? 네. 그리고 페이스풀이나 후면 삼각근 플라이 같은 운동은 견갑 안정성
그리고 후면 삼각근 강화에 특히 더 효과적이에요. 후면 삼각근까지? 네, 이런 뒤쪽 근육들이 강해야 벤치할 때 자세가 딱 잡히고 힘 전달이 잘 되는 거죠. 하긴 벤치프레스 하다 보면 꼭 막히는 지점, 정체 구간이라고 하죠. 이게 생기는데 이것도 결국 근력 불균형이나 뭐 기술 문제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네요. 네,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크게 한 세 구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슴에서 가벨이 딱 떨어지고 나서 바로 가슴 이탈 구간. 시작할 때요. 네, 시작이 어려운 거죠. 여기서 힘들다 싶으면 대흉근이나 전면 삼각근 힘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세 자체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뭘 해야 하죠? 이럴 땐 퍼즐 벤치, 가슴에서 잠깐 멈췄다 미는 거요. 아니면 스포터 프레스라고 가슴 살짝 위에서 멈추는 거. 덤벨 프레스도 도움되고 데드벤치나 핀 프레스를 낮은 높이에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등 운동도 강화해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중간쯤에서 멈추는 경우는요? 막 팔꿈치 벌어지면서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아, 그거요? 그건 보통 삼두근이나 삼각근이 약점일 때 아니면 등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힘 전달이 딱 끊기는 경우예요. 그럴 땐 어떤 운동이 좋나요? 이때는 이제 보드 프레스라고 가슴 위에 나무 토막 같은 거 1, 2, 3개 정도 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플로어 프레스, CGBP, 혹은 밴드나 체인 걸어서 하는 가변 저항 훈련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JM 프레스도 이 구간에 좋고요. 마지막 락아웃. 팔 다 펴는 게 문제라면 이건 뭐 역시 삼두근이겠네요. 네, 이건 거의 삼두근 문제입니다. 높은 보드 프레스, 그러니까 2에서 4개 정도 되거나 아니면 렉에서 높은 위치에 핀 걸어놓고 하는 하이핀 프레스, 네네. 그리고 CGBP, 다양한 삼두근 익스텐션 운동들, 이게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죠. 때로는 고반복 프레스 훈련으로 근지구력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결국은 그 막히는 구간 움직임이랑 비슷하거나 거기서 주로 쓰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찾아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런 보조 운동들을 실제 훈련 계획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뭐 좋다고 많이 하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절대 아니죠. 일단 개인의 약점 분석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야 해요. 근육 크기를 키울 건지 아니면 힘 자체를 늘릴 건지. 근비대냐 근력이냐. 네. 그리고 벤치프레스 움직임과의 유사성, 이걸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미는 운동 했으면 당기는 운동, 기랑근 운동도 균형 있게 넣어줘야 합니다. 아, 균형. 네. 그리고 계속 같은 것만 하면 정체되니까 한 8주에서 뭐 길게는 24주 정도 주기로 운동 종류나 방식을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볼륨이나 강도 설정은요? 너무 빡세게 하면 본 운동인 벤치프레스에 지장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보조 운동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니까 본 운동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잘 짜야 합니다. 볼륨, 그러니까 총 세트랑 반복수는 목적 따라 다른데요. 근비대가 목적이면 보통 8회에서 15회 혹은 그 이상, 근력은 3회에서 8회 정도 사이로 잡는 경우가 많고요. 강도는 어떻게 조절하죠? 강도는 보통 %RIM으로 하기도 하지만 RIR 개념을 쓰는 게 더 실용적일 수 있어요. 남은 반복 횟수요. RIR, Reps in Reserve. 네, 예를 들어 이 RIR로 운동했다 이러면 세트 끝났을 때 힘이 한 2번 정도 더 들 수 있을 만큼 남았다는 뜻이죠. 이걸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무게를 올리든 횟수를 늘리든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해야 하고요. 아, RIR 쓰면 그날 컨디션 따라서 조절하기도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RIR의 큰 장점입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강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효과가 있어요. 주기화 관점에서도 근비대 시기에는 좀 더 높은 RIR, 그러니까 덜 힘들게 해서 볼륨을 채우고 근력 단계에서는 RIR을 낮춰서 더 힘들게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조 운동 자체의 자세, 기술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아, 그럼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자세가 엉망이면 목표 근육에 자극도 제대로 안 가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부상 위험. 예를 들어 CGBP 할 때는 그립 너비나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바벨로우 할 때는 허리 중립 잘 지키고 팔꿈치를 어디로 당길지, 페이스풀은 또 당기는 방향이나 견갑골 움직임, 이런 디테일에 신경 써야 해요. 그런 기술적인 완성도가 결국 벤치프레스 본 운동에도 영향을 주겠군요. 네, 직접적으로요. 예를 들어 등 운동 잘해서 견갑 안정성이나 흉추 신전 능력이 좋아지면 그게 바로 벤치프레스 할 때 안정적인 선반을 만드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언넥 할 때부터 리프트 내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 보조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벤치프레스라는 그 특정 동작 자체를 더 잘하게 만드는 과정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강화된 근육들을 벤치프레스라는 움직임 안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몸에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르치는 과정. 네. 그래서 어떤 운동을 선택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운동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자세와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벤치프레스 무게 처음엔 쭉쭉 잘 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벽이다 싶게 딱 멈추는 경험.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매번 조금씩 무게만 올리는 그 선형적인 방식. 이게 초보 때는 먹히는데 결국에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몸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운동 자극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몸의 반응 방식? 네, 그 일반 적응 증후군, GAS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처음 새로운 운동 자극을 받으면 몸이 약간 놀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고 반응 단계를 거치죠. 뭐 근육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다 이제 꾸준히 훈련하면 몸이 그 자극에 적응하면서 더 강해지거든요. 이게 저항 발달 단계입니다. 선형적 발전이 통하는 게 바로 이 시기고요. 딱 그때군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같은 자극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거나 아니면 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몸은 결국 지쳐버려요. 그게 소진 단계입니다. 소진 단계. 네, 기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부상 위험은 커지고요. 이걸 또 수용의 원리라고도 설명하는데 뭐냐면 몸이 특정 훈련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적응을 넘어서 아예 무뎌지는 거네요? 그렇죠. 더 이상 그 자극이 효과적인 신호로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안 쓰는 프로그램이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이런 농담 같은 말도 하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결국은 계속 발전하려면 훈련의 의도적인 변화, 그러니까 계획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이걸 주기화라고 부릅니다. 아하, 주기화. 그래서 몸이 뭐랄까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계속 자극을 바꿔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체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막 바꾸는 건 아닐 테고. 그럼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블록 주기화라는 걸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네, 맞아요. 블록 주기화. 이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전체 훈련 기간을 목적에 다른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전략이에요. 블록 단위로? 네, 뭐 예를 들자면 요리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재료 손질부터 배우고 이게 축적, 그다음에 다양한 조리 기술 익히고 변환, 마지막으로 이제 딱 완성된 요리를 내놓는 실현, 이런 느낌이죠. 단계별로 가는 거군요. 네, 보통 3단계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축적 블록. 이때는 근육 크기, 그러니까 근비대나 기본적인 근력 같은 기초 체력을 쌓는 데 집중하는 시기예요. 기초 다지기? 맞습니다. 벤치프레스라면 한 8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훈련량, 즉 볼륨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죠. 인클라인 프레스나 덤벨 플라이 같은 보조 운동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반적인 근육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최대 중량보다는 충분한 자극을 쌓는 거죠. 그 다음은요? 다음은 변환 블럭입니다. 축적 블럭에서 만든 그 기초 체력을 이제 실제 목표 수행 능력, 예를 들면 최대 근력으로 전환시키는 단계죠. 전환? 네, 훈련 강도는 높이고 볼륨은 좀 줄여나갑니다. 벤치프레스 무게를 올려서 한 1회에서 5회 정도 저반복으로 훈련하고요. 스푸토 프레스나 보드 프레스 같이 특정 구간 힘을 기르거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운동들을 포함시켜서 최대 근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은 실현 블록, 흔히 피킹이라고 부르는 단계인데요. 피킹? 네, 중요한 시험 날이나 기록 측정일에 맞춰서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간입니다. 훈련 볼륨은 확 줄이고 강도는 유지하거나 약간 조절하면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관리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거죠. 컨디션 조절이네요. 그렇죠. 벤치프레스는 1회에서 3회 정도의 아주 무거운 무게로 신경계를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보조 운동은 최소화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보통 이 블록들을 근비대, 근력, 파워 순서로 배치해서 앞 단계에서 얻은 능력이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되도록 설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블록 주기화 확실히 체계적이네요. 한 번에 한 가지 능력에 집중해서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 네,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저는 근비대랑 스트렝스를 동시에 조금씩 계속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런 방식도 있을까요? 일일 파동 주기화, DUP라는 것도 있던데요. 아, 네. DUP, 일일 파동주기화 말씀이시죠? 이건 매 훈련 세션마다 목표랑 강도, 반복수 설정에 변화를 주는 방식입니다. 매번 바꾼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주 3회 벤치프레스를 한다면 월요일은 근비대 목표로 8에서 12회 반복하고 수요일은 파워 향상을 위해서 좀 가벼운 무게로 빠르게 드는 훈련, 그리고 금요일은 최대 근력, 스트렝스를 위해서 1에서 5회의 고중량 저반복 훈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와, 매일매일 다르네요. 네, DUP의 가장 큰 장점은 매번 다른 종류의 자극을 주니까 몸이 특정 자극에 완전히 적응해버리는 현상, 그걸 반복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최소화한다는 점이에요. 아,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몸이. 훈련 자체도 덜 단조롭게 느껴지고요. 듣기에는 DUP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블록 주기화보다 무조건 더 좋은 건가요? 어떤 연구에서는 DUP가 근력 향상이 거의 2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DUP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블록 주기화랑 DUP 사이에 근력 향상 효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거나 어떨 때는 오히려 블록 주기화가 투입 시간 대비 효과, 그러니까 훈련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아, 효율성. 네. 어떤 연구는 또 두 모델 다 아주 효과적이고 중요한 건 점진적 과부하, 안전성, 체계적인 계획 같은 핵심 원칙을 잘 지키는 거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고요. 사실 어떤 모델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기보다는 개인의 목표나 선호도, 훈련 환경에 따라서 더 적합한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두 모델의 장점을 섞어서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결국 어떤 주기화 모델을 쓰든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걸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훈련 일지 작성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훈련 일지. 네, 단순히 운동 종류 무게, 세트, 반복수만 적는 게 아니라 RP나 RIR 같은 주관적인 강도 지표를 같이 기록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RP, RIR요? 네, RP는 운동 자각도라고 해서 이번 세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1점에서 10점 사이로 평가하는 거고요. RIR은 잔여 반복수인데 몇 번 더 반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지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RP9는 RIR 1, 그러니까 딱 한 번 더 들 수 있을 정도의 힘든 상태를 의미해요. 아, 주관적인 느낌을 기록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꽤 유용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조절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동 조절? 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훈련 강도나 볼륨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가령 계획이 RPE 8 수준으로 4회 반복이었다면 컨디션 좋은 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들어서 RPE 8을 맞추고 좀 피곤한 날은 무게를 약간 낮춰서 RPE 8을 맞추는 식이죠. 오, 그날 컨디션에 맞게 조절을 하는 거네요. 네, 탑 세트 후에 무게 낮춰서 추가 볼륨 채우는 백오프 세트나 마이오랩스 같이 짧은 휴식으로 반복수 채우는 방식들도 넓게 보면 이런 자동 조절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나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쌓인 훈련 일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거 훈련 블록이랑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평가해야 하고요. 피로가 너무 쌓였다고 판단되면 계획적으로 디로드 주간을 가지거나 훈련 강도를 좀 낮추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디로드 중요하죠. 네,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완벽한 궁극의 루틴 이런 걸 찾아 헤매느라 정작 꾸준함을 잃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꾸준함.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특정 근육 부위를 주 1회만 훈련하는 것보다는 주 2회 이상 자극하는 것이 근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고요. 주 2회 이상. 네. 결국 수많은 주기화 모델이나 훈련 기법들은 우리 목표 달성을 돕는 도구들이잖아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그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